프랑켄슈타인 다시 5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메리 울스톤 크랩 셸리 장편 소설 오은숙 옮김 2부 다시 2 이쯤에서 서둘러 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리다. 지금부터 말하려는 사건 때문에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로 변하게 되었으니까. 봄은 금방 깊어져서 날씨는 화창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소. 쓸쓸히 버려져 있던 땅에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실록이 우거지다니 정말 신기했소. 몇천 가지 달콤한 향기와 아름다운 광경을 만끽하며 나의 감각도 나날이 새로워졌소. 그 무렵 오두막 사람들이 여느 때처럼 하던 일을 놓고 쉴 때 노인은 기타를 치고 자식들은 그 연주를 들었소. 펠릭스의 표정이 말할 수 없이 어두워졌소. 그가 자주 한숨을 내쉬는 바람에 아버지는 연주를 중단했고 그 태도로 보아 아들이 슬퍼하는 이유를 묻는 것 같았소. 펠릭스가 애써 쾌활하게 대답하고 노인이 다시 연주를 시작하려 하자 누군가 문을 두드렸소. 말을 탄 여자가 길 안내를 맡은 시골 남자와 같이 있었소. 그 여자는 검은색 옷에 검고 두꺼운 베일을 쓰고 있었소. 애거서가 뭐라 물었지만 낯선 여자는 달콤하게 펠릭스란 이름만 말했소. 음악 같은 목소리였지만 내 친구들의 소리와는 달랐소. 그 소리에 펠릭스가 급히 달려나갔고 그를 본 여자가 베일을 젖혔소. 천사처럼 아름다운 표정을 지닌 얼굴이었소. 칠흑처럼 검게 빛나는 머리칼은 이상하게 따았고 검은 눈은 생기를 바라면서도 부드러웠소. 균형 잡힌 이목구비에 피부색은 신기할 정도로 하얗고 두 볼은 사랑스러운 분홍색을 띠었다오. 펠릭스는 그녀를 보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소. 슬픔의 흔적은 사라지고 금방 황홀한 기쁨으로 빛났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믿기 힘들 정도였다오. 그는 눈을 반짝이며 홍조를 띄었소. 그 순간 그는 낯선 여자만큼 아름답게 보였소. 그 여자는 조금 다른 감정이었던 것 같소. 여자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펠릭스에게 손을 내밀자 그는 그 손에 황홀하게 입을 맞추었고 내 사랑스러운 아라비아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소. 여자는 그의 말을 못 알아듣는 듯 했지만 미소를 지었소. 그는 그녀가 말에서 내리는 걸 도와주고 안내인을 돌려보내더니 그녀를 집 안으로 데려갔소. 그와 아버지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고 젊은 여인이 노인의 손에 입을 맞추려고 무릎을 꿇었지만 노인이 그녀를 일으켜 다정하게 껴안았소. 나는 곧 이방인 역시 분절된 음성을 말하며 나름의 언어를 쓰지만 오두막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거나 그들에게 자기 말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소. 그들은 내가 알 수 없는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는데 그 여자의 존재가 집에 기쁨을 퍼뜨리고 태양이 아침 안개를 흩어버리듯 슬픔을 몰아냈다는 사실은 분명했소. 특히 펠릭스가 좋아하는 것 같았고 기쁜 미소로 아라비아 여인을 환영했소. 애거서 언제나 상냥한 애거서는 이방인의 손에 입을 맞춘 후 오빠를 가리키며 그녀가 오기 전까지 펠릭스가 슬픔에 잠겨 있었다는 몸짓을 해보였소. 그들은 그렇게 몇 시간을 기뻐했지만 난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소. 곧이어 이방인이 그들을 따라서 어떤 소리를 자주 반복하며 말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녀가 그들의 말을 배우려고 애쓴다는 사실을 깨달았소. 문득 나도 똑같이 따라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소. 그 이방인은 첫 번째 수업에서 단어 20개 정도를 배웠는데 대부분은 내가 알던 것들이었고 몇몇 개는 새로웠소. 밤이 되자 애거서와 아라비아 여인은 일찍 물러갔소. 펠릭스는 이방인의 손에 입을 맞추며 잘 자요 사피라고 말했소. 그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며 한참을 더 앉아 있었고 그녀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 것으로 보아 대화의 주제가 사랑스러운 손님임을 짐작할 수 있었소. 나는 그들의 말을 알아듣고 싶어서 온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그건 불가능했소. 다음날 아침 펠릭스가 일을 나가고 에거서가 늘 하던 일을 끝냈을 때 아라비아 여인이 노인의 발치에 앉아 기타를 들고 무언가를 연주했소. 그 선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눈에서 슬픔과 기쁨의 눈물이 흘렀소. 그리고 여자는 노래를 불렀소. 목소리는 풍부한 가락을 타고 흐르면서 숲속의 나이팅게일처럼 부풀었다가 꺼지곤 했소. 노래를 마친 그녀가 에거서에게 기타를 건네 주었소. 에거서는 처음에 사양하다가 단순한 선율을 연주했고 달콤한 목소리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지만 이방인의 기막힌 노래 같지는 않았소. 노인이 황홀한 듯 몇 마디를 하자 에거서가 사피에게 설명해 주려고 애썼소. 노인은 그녀의 음악이 자신에게 최고의 기쁨을 선사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었소. 예전처럼 평화로운 나날이 흘러갔소. 변화라면 내 친구들의 슬픈 표정이 기쁜 표정으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요. 사피는 늘 명랑하고 밝았소. 그녀와 나는 빠른 속도로 말을 배웠고 나는 2달 만에 내 수호자들이 하는 말 대부분을 이해하게 되었소. 그러는 동안 검은 땅은 풀로 뒤덮이고 초록 둔덕엔 향기롭고 앙증맞은 꽃들이 수없이 피어났으며 숲의 달빛 속에서 별들은 창백하게 빛났소. 햇볕은 더욱 따뜻해지고 밤은 맑고 온화했소. 나에게 한밤에 나들이는 아주 즐거운 일이었지만 해가 늦게 지고 일찍 떠오르면서 밤이 상당히 짧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첫 번째 마을에서 당한 수모를 또 겪을까봐 날이 밝을 때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소. 좀 더 빨리 말을 배우려고 낮에는 온 신경을 집중했소. 사실 아라비아 여인보다 내가 더 빨리 실력이 늘었다고 자랑할 수 있소. 그 여자는 그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어색한 억양을 썼지만 나는 잘 알아들었고 거의 모든 말을 그대로 흉내낼 수 있었소. 말이 빠른 속도로 느는 동안 한편으로는 그 이방인이 배우는 문자 과학을 같이 배웠소. 그것 마치 경이와 기쁨의 넓은 들판이 내 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소. 펠릭스가 사피에게 가르치던 책은 볼 내의 제국의 폐허였소. 펠릭스가 책을 읽으며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요. 그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연설투의 문체가 동방 작가들을 모방했기 때문이라고 했소. 이 책을 통해 나는 대강의 역사 지식과 현대 몇몇 제국의 면모를 알 수 있었소.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각기 다른 예절과 정부, 종교에 관해서도 배웠소. 게으른 아시아 부족과 천재적인 정신 활동을 보여주었던 그리스인들, 초기 로마인들의 전쟁, 그들의 아름다운 덕목과 이후의 타락, 그 강대한 제국의 몰락과 기사도, 기독교 왕들에 관한 얘기도 있었소.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이야기도 들었고 그 원주민들이 겪은 불운한 운명에 사피가 흐느낄 때는 나도 같이 눈물을 지었소.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소. 인간이랑 그렇게 강인하고 덕과 품위를 지녔으면서도 그렇게 악하고 비열한 존재란 말인가. 어떤 때는 사악한 원리의 소산인 듯하다가 어떤 때는 고결하고 신과 같은 존재로 비춰지기도 했소. 위대하고 덕을 지닌 인간이 되는 것은 이성을 지닌 존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 같았소. 많은 기록에 나타났듯이 비열하고 사악한 인간은 가장 비천한 존재, 눈먼 두더지나 유순한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느껴졌소. 어떻게 인간이 같은 인간을 죽일 수 있는지, 심지어 법이나 정부가 왜 있는지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소. 죄악과 서륙에 관해 자세히 듣고서 비로소 궁금증이 풀렸지만 나는 역겹고 혐오스러워 고개를 돌렸소. 이제 오두막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는
모두가 나에게 새롭고 놀라운 것을 열어주었소. 펠릭스가 아라비아 여인을 가르치는 내용을 엿들으면서 인간 사회의 이상한 구조를 이해해 나갔소. 부의 분할, 거대한 부와 비참한 가난, 그리고 계급과 가문, 귀족에 관해서도 알게 되었소. 그런 이야기들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소. 당신네 인간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부와 결부된 고귀하고 순수한 혈통이었소. 인간은 이런 이점 중 하나만 지녀도 존경을 받지만 둘 중 하나도 없으면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황자와 노예 취급을 받으며 선택받은 몇몇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낭비하는 운명을 지고 있었소. 그렇다면 나는 비록 나의 탄생과 창조자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내게는 돈도 친구도 아무런 재산도 없다는 것쯤은 알았소. 게다가 소름 끼치도록 흉측하고 역겨운 모습을 하고 있었소. 심지어 인간과 똑같은 존재도 아니었소. 나는 그들보다 민첩하고 더욱 거친 음식으로도 연명할 수 있었소. 극한 더위와 추위를 별탈 없이 견디고 몸집은 그들보다 훨씬 컸소. 주변을 둘러봐도 나와 같은 존재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소. 그렇다면 나는 보기만 해도 모든 인간이 달아나고 외면하는 이 세상의 오점, 괴물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들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오. 아무리 떨쳐내려고 애써도 지식이 늘수록 내 서러움은 더해만 갔소. 아, 내 고향 숲에 영원히 남아 있었더라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더운 것 외에는 알지도 느끼지도 못했더라면 지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오. 일단 머리에 들어온 후엔 바위에 이끼가 끼듯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니 말이오. 때론 모든 생각과 감정을 떨쳐버리고 싶었지만 괴로운 마음을 극복할 방법은 오직 하나, 죽음뿐이란 걸 깨달았소. 생각하면 두렵고 아직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태 말이오. 나는 선하고 고귀한 감정을 숭배했고 오두막 사람들의 다정한 태도와 선량한 성격을 사랑했지만 그들과 교류는 단절되어 있었소. 물론 눈에 띄거나 들킬 염려가 없을 때 몰래 교류하는 방법은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과 어울리고 싶은 욕망을 채워주기는 커녕 갈증만 더 키워주었소. 애거서의 다정한 말이나 아라비아 여인의 생기 넘치는 미소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소. 또 노인의 부드러운 훈계와 펠릭스의 생생한 이야기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소. 불행하고 비참한 존재에게는 다른 가르침들은 한층 더 깊은 영향을 주었소. 나는 남녀의 차이, 아이의 탄생과 성장에 관해서 듣게 되었소. 아버지가 아기의 웃음을, 그보다 큰 아이들의 유쾌한 장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머니가 생명을 낳고 보살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의무인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지식을 습득해 가는지, 또 인간을 서로 묶어주는 형제 자매와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서도 들었소. 그렇다면 내 친구와 친척들은 어디 있을까? 내 어린 날을 지켜보았던 아버지도 미소와 애정으로 날 축복해준 어머니도 없었소. 있었다고 해도 나의 모든 과거는 하나의 점,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는 캄캄한 공백이었소. 오래전 기억 속에 나는 지금의 나와 똑같은 키와 체구를 지녔소. 나는 나를 닮거나 나와 관계 있다는 존재를 만난 적이 없었소. 나는 무엇일까? 이 의문이 다시 떠올랐지만 대답 대신 신음소리만 나왔소. 이런 감정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곧 설명할 테지만 지금은 오두막 사람들 얘기를 계속하겠소. 그들의 이야기는 분노와 기쁨, 경의 등 정말 다양한 감정으로 나를 흥분시켰지만 결국엔 내 수호자들, 비록 악이 없는 씁쓸한 자기 기만이지만 나는 그들을 수호자라
부르는 것이 좋았소. 대한 사랑과 존경을 더해주게 마련이었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내 친구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소. 그들의 과거는 진심으로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고 그 과거가 펼쳐 보이는 수많은 상황은 나처럼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흥미롭고 아름답기만 했소. 노인의 이름은 드 라세였소. 그는 프랑스 귀족 가문 출신으로 오랜 세월 부유하게 살면서 상관들에게는 존경을, 동료들에게는 사랑을 받았소. 그 아들 펠릭스는 국가를 위해 봉사할 사람으로 자라났고 에거서는 가장 지체 높은 숙녀 집단에 속했소. 내가 오기 몇 달 전만 해도 그들은 파리라는 크고 화려한 도시에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풍족한 부와 함께 미덕과 세련된 지성과 취향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끽하며 살았소. 그들의 몰락을 부른 것은 사피의 아버지였소. 터키 상인이었던 그는 여러 해를 파리에서 지내다가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정부의 미움을 사게 되었소. 공교롭게도 그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날이 마침 사피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아버지를 만나러 온 날이었소. 그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소. 그 선고가 부당하다는 건 명백했소. 파리 전체가 붕괴했소. 그가 지었다는 죄보다는 그가 믿는 종교와 부가 문제가 되어 사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이었소. 우연히 재판에 참석한 펠릭스는 법원의 결정을 듣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소. 그는 그 순간 사피의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하고 방법을 모색했소. 감옥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온갖 노력이 무산된 후 그는 감옥 건물 중 경비병이 지키지 않는 한쪽에서 튼튼한 쇠 창살이 달린 창문을 발견했는데 그 창은 불운한 터키 상인 무하마단의 지하 감방을 밝혀주었소. 사슬에 묶인 무하마단은 절망에 쌓여 야만적인 선고가 집행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소. 그날 밤 펠릭스는 창으로 다가가 죄수를 돕겠다며 자기 마음을 알렸소. 터키인은 놀랍고 기쁜 마음에 자기를 구하겠다는 사람의 열의를 부추길 셈으로 충분한 돈과 보상을 약속했소. 펠릭스는 경멸하듯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아버지를 면회하러 온 사랑스러운 사피가 열렬한 몸짓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자 자기가 무릅쓸 고생과 위험을 충분히 보상해줄 보물이 죄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소. 그 터키인은 자기 딸이 펠릭스의 마음을 뒤흔들었음을 눈치채고는 좀 더 확실하게 그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자기를 안전한 곳으로 탈출시켜 주는 즉시 그녀와 결혼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소. 펠릭스는 워낙 고상한 사람이라 그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지만 결혼이 성사된다면 더없이 행복할 거라는 기대를 품었소. 상인을 탈출시킬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펠릭스의 열정은 이 사랑스러운 처녀가 보낸 편지 몇 통으로 달아올랐소. 그녀는 프랑스어를 아는 노인 아버지의 하인이었던 자의 도움을 받아 연인의 언어로 자기 마음을 표현했소. 자기 아버지를 위한 그의 노력에 뜨거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운명을 슬퍼했소. 나한테 그 편지가 있어. 헛간에서 지낼 때 글쓰기를 연습할 교재로 종종 펠릭스나 에거서가 들고 있던 편지를 사용했어. 나중에 떠나기 전에 당신에게 주리다. 그 편지들이 내 이야기를 증명해 줄 거요. 하지만 지금은 해가 많이 기울어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줄여서 말하겠소. 사피는 자기 어머니가 아랍인 기독교도였는데 터키인들에게 붙잡혀 노예가 되었다고 했소. 미모가 출중했던 그녀는 사피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와 결혼하게 되었소. 그 처녀는 들뜬 말투로 자기 어머니 얘기를 했는데 자유인으로 태어난 어머니는 자기를 올가맨 구속을 경멸했소. 그녀는 딸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쳤고 이슬람교도 여자들에게는 금지되었던
독립 정신을 깨우치고 더 높은 지성을 닦도록 이끌어 주었소. 그 부인은 죽었지만 가르침은 사피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졌소. 원대한 사고와 고귀한 덕의 실천이 몸에 밴 사피는 다시 아시아로 돌아가 하렘의 벽에 갇혀서 자기 성격에 어울리지도 않을 유치한 오락이나 하며 지내리라 생각하니 지긋지긋했소. 그런데 기독교도와 결혼해서 여자를 사회 성원으로 받아주는 나라에서 산다는 상상은 그녀를 매혹했던 것이오. 처형 날짜가 잡혔지만 터키 상인은 집행 전날 밤 감옥을 탈출했고 아침이 밝기 전에 이미 파리에서 상당히 먼 곳까지 달아났소. 펠릭스는 자기 아버지와 누이 자신의 이름으로 여권을 준비해 두었소. 그는 미리 아버지에게 계획을 알렸고 아버지는 그의 연극을 도와 여행 가는 척하며 집을 떠나서는 딸과 함께 파리의 모처에 숨어 있었소. 펠릭스와 그 상인은 리옹과 몽세니를 거쳐 이탈리아의 리보르노까지 도피했고 그곳에서 한숨 돌리면서 터키로 갈 적당한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소. 사피는 아버지가 출발할 때까지 같이 머물기로 했고 터키인은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 생명의 은인에게 딸을 주겠다고 다짐했소. 펠릭스는 그 일을 고대하며 그들과 같이 지냈소. 그러는 사이에 소박하고 따뜻한 애정을 보여준 아라비아 여인과 무척 가까워졌소. 그들은 통역자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었고 때로는 표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기도 했소. 사피는 그에게 터키의 아름다운 노래들을 불러주었소. 터키인은 이런 관계를 허락하며 젊은 연인들의 기대를 잔뜩 부풀렸지만 다른 속셈이 있었소. 속으로는 자기 딸이 기독교도와 결혼하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내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펠릭스가 복수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오. 자신의 목숨은 아직도 펠릭스의 손에 달렸고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 자신을 그곳 이탈리아 당국에 넘겨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요. 그는 그런 연극을 가능한 한 오래 끌면서 딸을 데리고 몰래 떠나려고 온갖 계획을 구상했소. 그 계획은 마침 파리에서 온 소식과 때를 맞춰 실행되었소. 프랑스 정부는 탈옥 사건에 크게 분개해서 어떻게든 공범을 잡아 처벌하려고 별렀소. 펠릭스가 꾸민 음모는 곧 탄로났고 드라세와 에거서는 감옥으로 끌려갔소. 그 소식이 달콤한 꿈을 꾸던 펠릭스를 깨웠소. 그가 사랑하는 여자와 자유롭게 교제를 즐기는 동안 읽고 눈먼 아버지와 상냥한 누이는 더러운 감옥에 있었으니 그는 몹시 괴로웠소. 그는 곧바로 터키인과 논의해 결정했소. 펠릭스가 다시 이탈리아에 돌아오기 전에 적당한 탈출 기회가 생기면 사피를 리보르노 수녀원에 맡기고 떠나기로 말이오. 그런 다음 펠릭스는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 급히 파리로 돌아가 드라세와 에거서가 풀려나리라 믿고 당국에 자수했소. 그러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소. 그들은 5달을 더 감옥에 갇혀 지낸 뒤 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프랑스에서 영구 추방되었던 것이오. 그들은 독일로 떠났고 내가 그들을 본 초라한 오두막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소. 펠릭스는 곧 터키인의 배신을 알게 되었소. 자신과 가족은 그자 때문에 상상도 못하던 고초를 당했는데 정작 그 상인은 생명의 은인이 빈털터리로 신세를 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명예와 은혜를 저버리고 딸을 데리고 이탈리아를 떠난 거요. 펠릭스를 모욕하듯 돈을 약간 보내며 앞으로 살아갈 궁리를 하라면서 말이오. 그런 사건들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펠릭스는 내가 그를 처음 봤을 당시 가족 중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 있었소. 그는 가난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고 그런 고난이 선행의 대가라면 오히려 자랑스러웠지만 터키인의 배은 망덕과 사랑하는 사피와의 이별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었소. 그런데
아라비아 여인이 오면서 그 영혼의 새 삶의 불꽃이 일어났던 거요. 펠릭스가 부와 지위를 박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터키 상인은 딸에게 더는 그 남자 생각을 하지 말라며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했소. 천성이 착한 사피도 이 명령에는 분개했소. 그녀는 아버지를 설득해 보았지만 그는 도리어 화를 내며 위압적인 명령만 되풀이했소. 며칠 후 딸의 방에 들어온 터키인이 다급하게 말하기를 그가 리 보르노의 숨은 사실이 발각되어 곧 프랑스 정부로 인계될 것 같다는 거였소. 그는 당장 100길로 불과 몇 시간 거리인 콘스탄티노플까지 타고 갈 배 한 척을 빌렸소. 그러나 아직 리 보르노에 도착하지 않은 자기 재산이 상당 부분 있었으므로 딸에게 그것을 가지고 천천히 뒤따라오라며 그녀를 보살필 충직한 하인을 남기고 먼저 떠났소. 혼자 남은 사피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소. 터키에서 사는 건 죽기보다 싫었소. 그녀의 종교와 감정은 터키의 것과 맞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기고 간 서류를 통해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추방되었다는 사실과 그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소. 그녀는 얼마간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을 굳혔소. 자기한테 있던 보석과 돈 약간을 가지고 리보르노 사람이지만 터키어를 모르는 한 여자를 수행원으로 구해서 이탈리아를 떠나 독일로 향했소. 그녀가 드라세의 오두막에서 100km쯤 떨어진 마을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안내인 여자가 중병에 걸렸소. 사피는 정성을 다해 그녀를 간호했지만 그 여자는 가엾게도 숨을 거두었고 사피는 언어도 모르고 풍습도 완전히 낯선 그곳에서 혼자가 되었소. 다행히 도움의 손길이 있었소. 그 이탈리아 여자가 그들이 묵던 집 여주인에게 목적지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여자가 죽자 여주인이 사피가 사랑하는 사람의 오두막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배려해 준 것이오.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오두막 사람들의 과거요. 정말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였소. 사회가 발전시킨 관점을 토대로 이들의 선행을 칭찬하고 인류의 악을 비난할 정도로 세상을 알게 되었소. 이때까지도 범죄는 나와 거리가 먼 악행이었소. 늘 내 앞에 펼쳐지던 선행과 자비로운 장면들은 나도 그 활기찬 장면에 배우로 등장해서 바람직한 온갖 덕성을 끌어내고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을 부채질했소. 하지만 내 지성의 발달에 관련해서 같은 해 8월 초에 일어난 사건 또한 빠뜨릴 수 없소. 어느 날 밤 내가 먹을 양식과 내 수호자들에게 갖다 줄 땔감을 구하러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까운 숲에 나간 나는 옷 몇 점과 책이 든 큰 가죽 가방을 발견했소. 나는 그 전리품을 소중히 들고 헛간으로 돌아왔소. 마침 그 책들은 내가 그 오두막에서 배운 언어로 써 있었소. 신라권,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소. 이 보물들을 얻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오. 내 친구들이 평소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나는 계속 이 이야기들을 연구하고 습득했소. 이 책들의 영향을 설명하기란 사실 어렵소. 이 책들은 새로운 개념과 감정들을 무한히 일깨우면서 내게 환희를 주었지만 큰 실망을 안겨준 적이 더 많았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단순하고 감동적인 줄거리가 흥미롭기도 했지만 나로선 막연히 이해하던 주제들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견해를 토로해서 생각할 거리나 놀랄 거리가 끝없이 많았소. 거기에 묘사된 다정한 태도들은 다른 세상을 향한 고결한 감정으로 결합되었는데 그것은 내 수호자들을 통해 경험해 온 것, 내 가슴에 영원히 품게 된 소망과 딱 들어맞았소. 나는 베르테르를 그때까지 내가 보거나 상상한 어느 누구보다
더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소. 그의 성격은 전혀 가식이 없었지만 깊이 가라앉아 있었소. 죽음과 자살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놀라웠소. 나는 감히 그런 행위를 따라 할 용기가 없었지만 주인공의 견해에 공감이 갔고 그가 죽었을 때는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흐느꼈소. 그러나 계속 읽어 나갈수록 나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돌아보게 되었소. 나는 내가 읽거나 엿듣는 대화의 주인공들과 비슷하면서도 아주 다른 존재임을 깨달았소. 나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이해했지만 나 자신의 자아 같은 것은 형성되어 있지 않았소. 내게는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핏줄도 없었소. 내가 떠나온 길은 빈칸이었고 나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도 없었소. 내 생김새는 소름이 끼쳤고 체구는 거대했소. 그건 무슨 뜻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지? 내 운명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지만 풀 수 없었소.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은 고대의 공화국을 처음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였소. 이 책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는 전혀 다른 영향을 주었소. 베르테르의 상상력에서 실망과 우울을 배웠지만 플루타르코스는 고매한 사상을 가르쳐 주었소. 그 책은 나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잊고 과거의 영웅들을 찬양하고 사랑하게 해주었소. 많은 내용들이 내 이해력과 경험을 넘어선 것이었소. 나는 왕국과 드넓은 영토, 도도한 강, 끝없는 바다에 대해서는 매우 혼란스럽게 남아 알고 있었소. 그러나 도시와 많은 사람들의 집단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소. 내 수호자들의 오두막이 내가 인간을 연구하는 유일한 학교였지만 이 책은 새롭고 훨씬 강력한 행동의 장면들을 상상하게 해주었소. 공적인 일과 관련된 사람들, 같은 종족을 다스리거나 학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읽었소. 나는 덕에 대해서는 열정이, 악에 대해서는 미움이 치솟는 것을 느꼈는데 그 단어들의 의미를 기쁨과 고통에만 적용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한 그것들은 상대적인 것이었소. 따라서 나는 당연히 로물루스와 테세우스보다 평화를 위한 법을 만든 누마나, 솔론, 리크루고스를 존경하게 되었소. 가장을 중심으로 한 내 수호자들의 생활에 영향받은 감정들이 내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되었던 거요. 어쩌면 나에게 처음 인간성을 알게 해준 사람이 명예와 정복욕에 불타는 젊은 군인이었다면 나는 다른 감정에 물들었을 거요. 그러나 신라원은 또 달랐고 훨씬 깊은 감동을 주었소. 내 손에 들어온 여러 책을 읽을 때마다 그랬지만 나는 그것을 실제 있었던 역사로 받아들였소. 그 책은 온갖 경의와 두려움과 감정을 일으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과 싸우는 그림은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소. 나는 문득 여러 가지 상황이 내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에 그 부분을 다시 들춰보곤 했소. 아담처럼 나는 실제하는 어떤 존재와도 전혀 연관이 없었소. 그러나 그의 위치는 모든 면에서 나와 전혀 달랐소. 그는 신의 손에서 만들어져 세상에 나온 완벽한 피조물, 행복하고 번창하는 존재였으며 창조주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인도되었소. 그는 고등한 존재들과 대화하며 지식을 얻을 수 있었지만 나는 흉측하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혼자였소. 내 상황에 맞는 상징은 오히려 사탄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소. 내 수호자들의 고귀한 기쁨을 볼 때는 사탄처럼 부러워서 가슴 쓰라린 적이 많았기 때문이요. 이런 느낌이 더욱 확고하게 굳어진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소. 그 헛간에 도착하고 얼마 후에 나는 당신 실험실에서 가져온 옷 주머니에서
종이를 몇 장 발견했소.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나중에 거기 적힌 것들의 특징을 해독할 수 있게 되자 부지런히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소. 그것은 내가 만들어지기 전 넉 달 동안 당신이 쓴 일지였소. 당신은 작업의 모든 과정을 그 종이에다 빠짐없이 기록했소.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도 섞여 있었소. 당신은 이제야 그 종이들이 기억나나 보군. 이게 그것이오. 내 저주받은 탄생에 얽힌 모든 것이 들어있는 기록. 나의 존재를 만들어낸 역겨운 상황들이 눈에 선하게 그려져 있소. 내게 주어진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모습을 자세히 묘사한 글에는 당신의 공포가 생생히 드러나고 나 역시 씻을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소. 그 글을 읽으면서 토할 것만 같았소. 생명을 받은 그 지긋지긋한 날, 나는 괴로워 소리쳤소. 저주받을 창조자, 당신조차 역겨워 고개를 돌릴 소름 끼치는 괴물을 왜 만들었는가? 신은 자신의 형상을 본떠 인간을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만들었건만 내 모습은 추잡한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더욱 끔찍해졌구나. 사탄에게는 칭찬해주고 용기를 줄 동료 악마들이라도 있었지만 나는 철저히 혼자이고 미움을 받는 존재로군. 이런 것들이 내가 절망과 고독 속에서 생각한 내용이요. 그러나 오두막 사람들의 너그러운 마음과 상냥하고 자애로운 표정을 떠올리고는 언젠가는 그들의 덕을 찬양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측은히 여겨 내 흉측한 외모 따위는 무시할 날이 오리라고 스스로 위로했소. 아무리 생김새가 괴물 같다고 그들의 동정과 우정을 간청하는 사람을 문전박대할 수 있을까? 나는 최소한 절망은 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내 운명을 결정할 그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소. 시기는 몇 달 뒤로 더 미루어졌소. 그 성패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테니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소. 게다가 내 이해력은 날마다의 경험으로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몇 달을 더 기다려 내가 더욱 현명해진 후에 일을 시작하기로 한 거요. 그러는 동안 오두막에는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소. 사피의 존재는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고 내가 보기에도 오두막 생활은 훨씬 더 풍요로워졌소. 펠릭스와 에거서가 즐겁게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일을 거두는 하인들도 생겼소. 그들은 부자 같지는 않았지만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지냈소. 반면에 내 기분은 날마다 점점 심하게 흔들렸소. 지식이 늘수록 내 외모가 얼마나 흉측한지 더욱 뚜렷하게 깨달았던 것이요. 그래도 정말이지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소. 그러나 물에 비친 내 모습이나 달빛 아래 내 그림자를 보면 아무리 흐릿한 영상이고 흔들리는 그림자라고 해도 자꾸 희망의 빛이 발해갔소. 나는 몇 달 후로 예정한 운명의 심판을 위해 그런 두려움을 깨고 마음을 굳게 가지려고 무지 애썼소. 때로는 이성에 구애받지 않고 낙원을 거니는 상상도 해보고 내 감정에 공감하고 우울한 기분을 풀어주는 사랑스러운 존재들을 상상하기도 했소. 천사 같은 그들의 표정에는 위로의 미소가 어려 있었소. 그러나 모두가 꿈이었소. 내 슬픔을 달래거나 내 생각을 공유하는 이분은 없었소. 나는 혼자였소. 아담은 창조주에게 부탁이라도 했지만 나의 창조자는 어디에 있을까? 그는 나를 버렸고 나는 쓰라린 마음으로 그를 저주했소. 그렇게 가을이 지나갔소. 시들어 떨어지는 잎들을 보니 놀랍기도 했고 쓸쓸한 마음이 들었소. 자연은 내가 맨 처음 숲을 보고 아름다운 달을 보았을 때의 황폐하고 어두운 모습으로 되돌아갔소. 그러나 황량한 날씨는 아무래도 좋았소. 내 신체의 구조는 더위보다는 추위를 훨씬 잘 견디었으니까. 그러나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꽃과 새, 여름의 활기찬 정경이었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나는 오두막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소. 그들의 행복은 여름이 같다고 해서 시들지 않았소.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도 그들이 나누는 기쁨을 방해하지 못했소. 그들을 보면 볼수록 그들에게 보호받고 싶었고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 욕망도 커져갔소. 나를 이 다정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소. 애정으로 나를 대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표정을 본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소. 그들이 나를 경멸하거나 무서워해서 등을 돌릴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소. 그들은 집에 찾아온 거지를 쫓아낸 적이 없었으니까. 나는 사실 약간의 음식이나 휴식보다 더 큰 보물을 요구했던 거요. 내가 바란 건 친절과 동정이었고 스스로도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소. 겨울이 다가오면서 내가 세상에 나온 이래 가장 큰 계절의 변화가 일어났소. 이때쯤 나는 오두막의 수호자들 앞에 나를 소개할 계획에 온 정신이 팔려 있었소. 여러 계획을 구상해 봤지만 결국 눈먼 노인이 혼자 있을 때 그 집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소. 옛날에 나를 본 사람들이 무서워한 이유는 끔찍하게 소름 끼치는 내 모습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 정도의 머리는 있었으니까. 내 목소리는 비록 거칠긴 했지만 사람들이 무서워할 정도는 아니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면 드라세 노인의 호의를 얻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젊은 수호자들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요. 땅에 떨어져 즐겁게 뒹구는 빨간 잎들을 햇살이 비추면서 즐거움을 더하던 어느 날, 따뜻한 날씨는 아니었지만 사피와 애거서 펠릭스는 멀리 나들이를 떠나고 노인은 고집을 부려 오두막에 혼자 남았소. 자식들이 집을 나가자 그는 기타를 들고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가락을 연주했소. 지금까지 들었던 것보다 더 달콤하고 슬픈 연주였소. 처음에는 그의 표정이 기쁨으로 빛나는가 싶더니 점점 슬픈 상념이 어린 표정으로 바뀌었소. 마침내 그가 기타를 치우고 생각에 빠져들었소.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소. 드디어 심판의 시간, 내 희망을 결정하거나 두려움을 현실화할 심판의 순간이 온 거요. 하인들은 이웃 마을에서 열리는 장에 나가고 없었소. 오두막 안팎이 모두 조용했소. 정말 좋은 기회였소. 그런데 막상 계획을 실행하려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나는 땅에 주저앉고 말았소. 다시 일어나 온몸을 다해 결연하게 내 은신처를 숨기려고 헛간 앞에 세워두던 큰 판자를 치웠소. 맑은 공기를 마시고 정신을 차린 나는 마음을 다 잡고 오두막 문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소. 누구시오? 들어오시오. 나는 들어갔소. 이렇게 들어온 걸 용서해 주십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쉴 곳을 찾고 있습니다. 몇 분만 여기서 불을 쬐도록 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구려. 드라세가 허락했소. 댁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떻게든 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아이들이 집에 없고 나는 앞을 못 보니 음식을 대접할 수도 없군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친절하신 주인날이 먹을 것은 저도 있습니다. 다만 따뜻하게 쉬면 족합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고 침묵이 이어졌소. 1분 1초가 소중했지만 어떤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망설였소. 그때 노인이 물었소. 말투를 보아하니 내 고향 사람인 듯한데 프랑스 사람이요? 아닙니다. 하지만 절 가르쳐 주신 분들이 프랑스인 가족이시라 프랑스어밖에 못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분들에게 저의 보호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러 가는 길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한테서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들이 독일 사람이요? 아니요, 프랑스인이죠. 하지만 이 얘기부터 들어보십시오. 저는 버림받은 불행한 존재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세상에는 친척이나 친구 하나 없죠. 제가 찾아가는 이 상냥한 사람들은 저를 본 적도 없고 저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거절당한다면 영원히 이 세상에서 버려질까봐 몹시도 두렵습니다. 절망하지 마시오. 친구가 없다는 건 사실 불행한 일이오만 자기 이익 때문에 편견을 갖지 않는다면 우애와 자비가 넘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희망을 믿으시오. 그 친구들이 진실로 선하고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절망할 이유가 없지 않소. 그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제게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선하다고 자부합니다. 지금까지 남한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어느 정도 도움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편견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다정하고 상냥한 친구 대신에 징그러운 괴물만을 보지요. 참으로 안 됐소. 하지만 댁이 진정 잘못한 게 없다면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줄 수도 있지 않소? 이제 막 그 일을 하려는 참이죠. 제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여러 달 동안 매일같이 습관처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그들을 해칠 거라 믿는데 그게 바로 제가 깨뜨리고 싶은 편견입니다. 그 친구들은 어디 사나요? 이 근처입니다. 노인은 잠시 있다가 말을 이었소. 댁이 좀 더 자세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준다면 내가 그들을 깨우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소. 나는 눈이 멀어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없지만 당신 말에는 그것이 진심임을 믿게 하는 뭔가가 있소. 내 비록 가난한 망명객이지만 어떻게든 한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쁘겠소. 정말 고맙습니다. 너그러우신 제안 정말 고맙습니다. 나리의 그 친절한 마음이 저를 수렁에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나리께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고 인간들의 동정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 마시오. 설령 당신이 진짜 죄인이라고 해도 그건 당신이 절망으로 내몰려서 선을 행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요. 나 역시 불행하다오. 나와 우리 가족은 결백한데도 유죄 선고를 받았소. 그러니 당신의 불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군요.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인이시여, 나리의 말씀은 제가 생전 처음 받아본 친절입니다. 고마우신 그 말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리의 따뜻한 애정 덕택에 제가 곧 만날 그분들과 잘 될 것 같은 희망이 솟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과 거처를 말해 주겠소? 나는 멈칫했소. 결정적인 순간이었소. 내가 짓밟히느냐 아니면 영원히 행복하느냐를 결정할 순간. 나는 용기를 내어 대답하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남은 기력이 죄다 빠져버렸소. 결국 의자에 몸을 묻은 채 소리 내어 흐느꼈소. 그 순간 젊은 수호자들의 발소리가 들렸소. 이제 시간이 없었기에 나는 황급히 노인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소.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절 살려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말한 그분들이 바로 나리의 식구들입니다. 심판의 시간에 절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세상에, 댁은 누구요? 노인이 소리쳤소. 그 순간 오두막 문이 열리고 펠릭스, 사피, 에거서가 들어왔소. 나를 본 그들의 공포와 경악을 누가 표현할 수 있겠소. 에거서는 정신을 잃었고 사피는 친구를 부축할 생각도 못한 채 밖으로 달아났소. 펠릭스는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나 모르게 자기 아버지의 무릎을 붙들고 있는 나를 밀쳐냈소. 그는 씩씩거리며 나한테 달려들어 바닥에 눕히더니 막대기로 사정없이 때렸어. 나는 사자가 영양을 덮치듯
그를 갈갈이 찢어 놓을 수도 있었소. 그러나 심장이 꺼지는 듯하고 속이 울렁거려 참았소. 그가 다시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나는 고통과 고뇌에 맥이 빠져 오두막을 나왔고 법석을 틈타 들키지 않고 헛간 안으로 몸을 피했소. 저주받을 창조자, 내가 왜 살았을까? 당신이 그렇게 멋대로 주었던 생명의 불씨를 나는 왜 그 즉시 꺼버리지 못했을까? 모르겠소. 그러나 절망은 아직 나를 지배하지 못했소.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혔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그 오두막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비명과 불행을 실컷 즐길 수도 있었소. 밤이 되자 은신처를 빠져나와 숲을 돌아다녔소. 이제는 발각될까 두려워 몸을 사릴 필요도 없이 내 고통을 실컷 담아 무시무시하게 울부짖을 수 있었소. 올가미를 부숴버린 한 마리 야수처럼 나를 구속하던 굴레를 파괴한 숫사슴처럼 민첩하게 날뛰면서 숲속을 돌아다녔소. 아, 얼마나 참담한 밤이었던가. 싸늘한 별들이 비웃듯 반짝이고 벌거벗은 나무들은 머리 위에서 가지를 흔들었소. 간간히 아름다운 새의 소리가 사방의 정막을 깨뜨리곤 했소. 나를 뺀 모든 것이 잠들거나 즐거워했소. 나는 악마처럼 마음의 지옥을 품었고 아무에게도 동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 버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며 아수라장을 만들고 싶었고 그런 다음 앉아서 그 황폐함을 즐기고 싶었소. 그러나 그건 용인할 수 없는 사치스러운 감정이었소. 혹사시킨 몸 때문에 녹초가 되어버린 나는 무력감을 느끼며 축축한 풀밭에 주저앉았소.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소. 그런데 내가 나의 적들에게 친절함을 느끼겠소? 아니, 그 순간부터 나는 인간과 아니 누구보다 나를 이렇게 참을 수 없는 불행으로 내친 사람과 영원한 전쟁을 선포했소. 해가 떠오르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밤이 되기 전에는 내 은신처로 돌아갈 수 없었소. 그래서 빽빽한 덤불숲에 몸을 숨긴 채 내가 처한 상황을 곰곰 생각해 보기 시작했소. 기분 좋은 햇빛과 신선한 공기는 얼마간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었소. 오두막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 떠올리고 보니 내가 그렇게 성급한 결단을 내렸다는 걸 믿을 수 없었소. 분명 내 행동은 경솔했소. 내 이야기가 노인의 호감을 산 것은 분명했는데 바보처럼 그 자식들에게 내 모습을 드러내어 공포를 심어주다니. 먼저 드라세 노인과 친해진 다음 다른 가족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서서히 나를 드러내야 옳았소. 하지만 그때도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많은 생각 끝에 오두막으로 돌아가서 노인한테 내 입장을 말하기로 했소.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진정되었고 오후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소. 그러나 흥분된 피는 평화로운 꿈을 허락하지 않았소. 전날의 끔찍한 장면이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졌소. 여자들은 달아나고 분노한 펠릭스가 아버지의 발치에서 나를 밀치는 장면이 말이오. 기진맥진해서 깨어나 보니 벌써 밤이었소. 나는 덤불에서 기어 나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소. 허기를 달랜 다음 오두막으로 가는 낯익은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소. 모든 것이 평화로웠소. 나는 헛간으로 들어가 가족들이 깨어나는 시간까지 조용히 기다렸소. 시간이 흘러 해가 하늘 높이 걸렸지만 오두막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소. 불행을 예감한 듯 격렬하게 몸이 떨렸소. 오두막 안은 컴컴했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소. 그 불안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소. 이고 마을 사람 둘이 지나가다가
오두막 근처에 멈추더니 커다란 동작을 해가며 무슨 말을 했소. 뭐라고 하는지는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들은 내 수호자들이 쓰는 말과는 다른 나라 말을 썼소. 그런데 얼마 후 펠릭스가 한 남자와 함께 나타났소. 그가 그날 오전에 오두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고 예사롭지 않은 그 등장이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을까 해서 그가 말하기를 애타게 기다렸소. 지금 나가면 석 달치 집세를 내야 하고 저렇게 가꾼 밭을 잃게 되는데 그건 아시는 겁니까? 난 부당하게 이익을 볼 생각이 없으니 부디 며칠 시간을 두고 결정해 주시오. 같이 온 남자가 그에게 말했소. 소용없는 일입니다. 다시는 이 오두막에서 살지 못할 겁니다. 아버님이 위독하세요. 아까 말한 끔찍한 일 때문이죠. 제 아내와 누이는 평생 그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더는 캐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 집을 돌려드릴 테니 떠나도록 해 주십시오. 펠릭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부들부들 떨었소. 그는 같이 온 사람과 함께 오두막에서 몇 분 정도 있더니 이내 떠나 버렸소. 그 후로는 다시 드라세 가족을 보지 못했소. 나는 날이 저물 때까지 헛간에서 바보처럼 끈 모를 절망감에 빠져 있었소. 내 수호자들은 떠나버렸고 나를 세상과 이어주던 유일한 고리는 끊어졌소. 처음으로 내 가슴에 복수심과 미움이 차올랐고 나는 그걸 누르려고도 하지 않고 그 흐름에 나를 맡긴 채 인간을 해치고 죽이는 것만을 생각했소. 그러다가 내 친구들 목소리가 온화한 드라세와 상냥한 눈을 가진 애거서 미모가 빼어난 아라비아 여인을 떠올리면 이런 생각이 사라졌고 솟구치는 눈물이 어느 정도 나를 달래해 주었소. 그러나 다시 그들이 나를 거절하고 떠났다고 생각하면 원망스럽고 화가 치밀었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는 없어서 대신 사물에 대고 화풀이를 해댔소. 밤이 되자 나는 오두막 주변에 불이 잘 붙을 만한 것들을 늘여놓고 채소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는 분풀이를 하려고 달이 저물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렸소. 밤이 깊어지자 숲에서 거센 바람이 일더니 하늘을 떠다니던 구름들을 금세 흩어놓았소. 엄청난 눈 사태처럼 휘몰아치는 돌풍이 이성과 사고의 벽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렸소. 나는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고 나의 재물이 된 오두막을 빙빙 돌며 분노의 춤을 추면서 서쪽 지평선, 이제 막 달이 들어가려는 쪽만 보았소. 마침내 달의 끝이 지평선에 걸리자 나는 불이 붙은 막대기를 흔들었소. 이윽고 달이 가라앉았고 나는 주워 모은 밀집과 히스, 관목 덤불에 불을 붙이며 고함을 질렀소. 바람이 불을 부채질했고 화염은 이내 오두막을 덮치면서 파괴의 혀를 여러 갈래로 날름거렸소. 그 오두막이 영영 파괴되었다 싶은 확신이 들자 나는 그곳을 떠나 숲으로 들어갔소. 이제 세상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어디로 걸음을 옮겨야 할까? 나는 불행의 현장에서 멀리 달아나기로 했소. 그러나 인간들에게서 혐오와 멸시를 받는 내게는 세상 어디나 똑같이 끔찍할 게 분명했소. 그러다가 결국 당신 생각을 하게 된 거요. 당신의 일기를 통해 당신이 내 아버지, 창조자임을 알았으니까. 사실 나한테 생명을 준 사람 외에 누구한테 마음을 의탁할 수 있단 말이오. 펠릭스가 사피한테 가르쳐 준 것 중에는 지리도 있었소. 그것을 통해 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배웠소. 당신은 일기에 고향 제네바를 언급했고 나는 그곳을 향해 가기로 결심했소. 그런데 어떻게 길을 알아내야 할지 막막했소.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남서쪽으로 가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길잡이는 태양뿐이었소. 나는 내가 거쳐 가야 할 도시 이름도 몰랐고 누구를 붙잡고 길을 물어볼 수도 없었소.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소. 비록 당신에 대해서는 야속한 감정밖에 없었지만 내가 구원을 기대할 사람도 당신뿐이었으니까. 무정하고 냉혹한 창조자 같으니
당신은 내게 인지력과 열정을 주어 놓고선 세상 밖으로 내팽개쳐 인간의 경멸과 공포를 사게 만들었소. 내가 동정과 보상을 요구할 사람은 당신뿐이었으므로 인간의 모습을 한 다른 존재에게서 헛되이 구하려 하던 정의를 당신에게서 찾기로 했소. 여행은 참으로 길고 고생스러웠소. 그토록 오래 머물던 그 지방을 떠날 때가 늦 가을이었소. 사람 눈에 띌까봐 두려워 밤에만 옮겨 다녔소. 주변의 자연은 시들고 해는 식어 갔소. 비와 눈이 내 몸에 퍼부었고 도도한 강물은 얼어붙었소. 대지는 벌거벗고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버려 내가 쉴 곳이 없었소. 아, 대지여. 내 존재의 기원을 얼마나 저주했던가. 온화한 심성은 사라지고 내 마음엔 온통 증오와 괴로움이 가득했소. 당신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거센 복수심이 타올랐소. 눈이 내리고 강물이 얼기 시작했지만 나는 쉬지 않았소. 이따금씩 우연한 사건으로 길을 알게 되었고 지도 한 장도 손에 넣었소. 그러나 길을 잘못 들어 여기저기 헤맬 때도 많았소. 마음이 괴로워 쉴 수도 없었소. 그동안 내 분노와 비참함을 더욱 부채질할 만한 사건은 없었소. 그러나 스위스 국경에 도착해서 태양이 온기를 되찾고 대지가 다시 초록으로 변하기 시작할 무렵 한 사건이 쓰라리고 공포스러운 내 감정을 특별한 방식으로 굳혀버렸소. 나는 보통 낮에는 쉬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밤에만 이동했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내가 갈 길이 깊은 숲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해가 떠오른 뒤에도 계속 움직이기로 했소. 마침 이른 봄이라 햇볕은 따사롭고 공기는 향기로워 기분이 좋았소.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평화롭고 기쁜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했소. 그런 새로운 감정에 얼마간 놀라서 그 기분에 푹 빠진 채 외롭고 흉측한 나 자신을 잊고 감히 행복을 맛보았소. 부드러운 눈물이 다시금 뺨을 타고 흘렀고 젖은 눈을 들어 나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태양을 고맙게 바라보았소. 그렇게 숲을 계속 가다 보니 숲이 끝나는 곳에 물살이 깊고 빠른 강이 나왔고 새봄의 싹을 틔우는 나무들은 가지를 강물에 담그고 있었소.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 걸음을 멈췄는데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 사이프러스 그늘에 몸을 숨겼소. 몸을 숨기자마자 어린 소녀가 내가 숨은 곳을 향해 누군가와 장난을 치는지 도망치듯 웃으며 달려왔소. 그 소녀는 가파른 강둑을 따라 달리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만 급류 속으로 떨어졌소. 나는 나무 그늘에서 뛰쳐나와 거센 물살을 헤치고 소녀를 잡아 강가로 끌어올렸소. 의식을 잃은 소녀를 회복시키려고 갖은 방법으로 애쓸 때 불쑥 한 농부가 나타났소. 아마 소녀와 장난을 치던 사람이었던 모양이요.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내 품에 있던 소녀를 낚아채고는 황급히 깊은 숲으로 들어갔소. 나도 곧 따라갔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소. 그 남자는 내가 다가가자 나를 향해 총을 겨누고 발사했소.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사람은 더욱 날쌔게 숲으로 사라졌소. 그것이 내가 베푼 선행에 대한 보답이었소. 한 인간을 죽을 고비에서 구해주었건만 살과 뼈가 찢기는 비참한 통증에 나 뒹굴어야 하다니. 불과 몇 분 전에 다정한 마음이 이가 갈리는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소. 고통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나는 모든 인간을 영원히 미워하고 복수하리라 맹세했소. 그러나 통증이 날 덮치면서 맥박이 멈추고 의식을 잃었소. 몇 주 동안 나는 그 숲에서 상처를 치유하며 비참하게 지냈소. 어깨를 맞았는데 탄환이 거기 그대로 있는지 관통했는지 알 수 없었소. 어쨌거나 그걸 꺼낼 방법도 없었소. 그로 인한 배신감과 억울함이 격해지면서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갔소. 나는 날마다 복수를 아주 철저하고 극악한 복수를 맹세했고 그것만이 내가 당한 고뇌와 분노를 보상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소. 몇 주가 지나자 상처가 나아 다시 길을 떠났소.
밝은 햇빛과 부드러운 봄바람도 더는 내 고뇌를 덜어주지 못했소. 즐거움이란 비참한 내 신세를 모욕하는 비웃음일 뿐이었고 나는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했소. 그러나 힘든 여행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그 후 2달 만에 제네바 외곽에 도착했소. 도착했을 때가 저녁이라 나는 들판에 있는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서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를 생각했소. 몸은 녹초가 되고 배가 고픈 데다 너무 불행한 기분이라 저녁에 산들바람을 쐬거나 웅장한 쥐라 산맥 너머로 지는 노을을 감상할 수도 없었소. 이때 선잠이 들면서 잠시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났는데 아름다운 아이가 다가오는 바람에 잠에서 깼소. 그 아이는 어린애다운 명랑한 표정으로 내가 있는 구덩이 쪽으로 달려왔소. 아이를 본 순간 문득 이 어린 꼬마라면 편견도 없고 별로 경험도 없으니 흉측한 나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소. 그래서 그 아이를 잡아 내 편으로 친구로 가르친다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겠다는 희망이 생겼소. 그런 충동에 사로잡혀 아이가 지나갈 때 붙잡아 끌어당겼소. 아이는 내 모습을 보자마자 손으로 눈을 가리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소. 나는 억지로 아이의 손을 떼어놓고 말했소. 아가야, 왜 눈을 가리는 거지? 난 너를 해칠 생각이 없다. 내 말 좀 들어봐. 아이는 거세게 반항하며 울부짖었소. 이거나 괴물, 못생긴 악마, 날 갈기갈기 찢어서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이 괴물아, 어서 놓으란 말이야. 안 그럼 아빠한테 이를 거야. 아가야, 넌 다시 아빠를 보지 못한다. 나랑 같이 가야 해. 징그러운 괴물아, 어서 놓으라니까. 우리 아빠는 의원님이야. 프랑켄슈타인 의원님. 아빠가 가만 안 둘걸? 넌 날 잡아두지 못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그렇다면 넌 내 원수로구나. 난 프랑켄슈타인에게 영원한 복수를 맹세했지. 내가 첫 번째 희생자다. 아이는 그래도 발버둥 치며 내 가슴을 저미는 욕설을 해댔소. 아이를 조용히 시키려고 목을 붙잡았는데 다음 순간 아이는 죽어서 내 발치에 누워 있었소. 내가 죽인 피해자를 가만히 보고 있으려니 환희와 가증스러운 승리감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소. 나는 주먹을 움켜쥐고 부르짖었소. 나도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 내 원수라고 무쇠로 만들어졌더냐. 이 죽음이 그에게 절망을 안겨주리라.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불행이 그를 괴롭히고 파멸시키리라. 가만히 아이를 보다가 그 가슴에서 뭔가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소. 그것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인의 초상화였소. 그 모습은 증오에 타오르던 나를 달래주고 유혹했소. 얼마 동안 나는 그녀의 검은 눈과 깊은 속눈썹, 사랑스러운 입술을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소. 그러나 곧 분노가 치밀었소.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주는 기쁨을 영영 누릴 수 없는 내 신세가 떠올랐고 그런 여자도 나를 본다면 성스럽고 온화한 얼굴이 혐오감과 공포가 가득한 표정으로 바뀔 게 분명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내 분노를 부채질했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요? 오히려 나는 그 순간에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대신에 당장 사람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죽이려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할 뿐이요. 그런 감정에 휘둘린 채 나는 살인을 저지른 현장을 떠났고 좀 더 외딴 은신처를 찾아 한 헛간으로 들어갔소. 빈 줄 알았는데 한 여자가 집 더미 위에 잠들어 있었소. 그 젊은 여자는 내가 가진 초상화의 주인만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괜찮은 외모에 젊음과 건강미가 가득했소. 여기 나를 제외한 모두를 기쁘게 하는 미소를 가진 사람이 또 있구나 하고 생각했소. 나는 그녀에게 몸을 굽혀 속삭였소. 일어나요. 아가씨, 당신의 사랑이 가까이 와 있어. 한 번이라도 그대의 다정한 눈길을 받을 수 있다면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자가. 내 사랑, 일어나요. 그 여자가 뒤척였소. 갑자기 두려워졌소. 그녀가 정말 깨어나서 나를 본다면 내게 욕설을 퍼부으며
살인자라고 비난한다면 그녀가 졸린 눈을 뜨고 나를 보면 그렇게 할 것이 뻔했소. 참으로 미친 생각이었지. 그 생각이 내 안에 악마를 부추겼소. 내가 아니라 그녀가 대신 고통받게 만들자고. 내가 살인하게 된 이유는 그녀가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영원히 빼앗겼기 때문이었으므로 대신 그녀가 보상해 줘야 했소. 그 범죄의 근원은 그녀에게 있었기에 벌은 그녀의 몫이었소. 펠릭스의 가르침과 인간의 잔인한 법 덕택에 나는 흉계를 꾸밀 줄도 알았소. 초상화 목걸이를 그녀의 옷 주름 사이에 슬쩍 끼워놓고 그녀가 다시 뒤척이자 얼른 자리를 떴소. 며칠 동안 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곳들을 계속 드나들면서 혹시나 당신을 볼 수 있을까 기대하기도 했고, 때로는 세상과 이런 불행을 영원히 떠나겠다고 마음 먹기도 했소. 마침내 나는 산으로 들어가고 방대한 오지를 떠돌며 당신만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뜨거운 열정에 몸을 혹사시켰소. 당신이 내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할 때까지는 우린 헤어질 수 없소. 나는 외롭고 비참하오. 인간은 나와 사귀려 들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나만큼 흉하고 소름 끼치는 여자라면 나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오. 내 배우자는 나와 같은 종이어야 하고 똑같은 약점을 지녀야 하오. 당신이 그런 존재를 만들어 주시오. 그 말을 끝내고 대답을 기대하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혼란스럽고 당황했으며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그 제안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나누며 함께 살 여자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요. 이 일은 당신만이 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 당신이 거절해서는 안 되는 거요. 그의 마지막 말은 그가 오두막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던 이야기를 들으며 사라진 분노를 새삼 일깨워 주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타오르는 분노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는 못한다. 아무리 날 괴롭혀도 소용없어. 넌 나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비열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해. 너 같은 존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악한 너희 둘이 세상을 파괴하게? 집어치워. 똑똑히 들어도. 내가 아무리 괴롭혀도 절대 그럴 수 없다. 오해하고 있소. 난 당신을 협박하는 대신 설득하는 것으로 만족하오. 내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된 건 비참하기 때문이오. 나는 모든 인간이 등을 돌리고 미워하는 존재 아니오? 당신, 내 창조자란 사람은 나를 갈갈이 찢고 짓밟으려 하고 말이오. 그렇다면 내가 왜 나를 동정하지 않는 인간을 동정해야 하오? 당신이 저 빙하 틈새로 나를 밀어넣어 내 몸을 당신의 작품을 파괴한다고 해도 그걸 살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요.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 사람을 내가 어찌 존경하겠소. 그 사람한테 나와 사이좋게 살도록 해보시오. 나는 그를 해치기는커녕 대신 날 받아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은혜를 베풀 거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요. 인간의 감각이란 우리가 화합하는데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요. 그리고 나 또한 비열한 노예처럼 굴종할 생각이 없소. 나는 상처를 받은 만큼 복수할 거요. 사랑을 일깨울 수 없다면 두려움을 일깨우겠소. 주요 표적은 불구대천의 원수, 바로 당신이요. 내 창조자인 당신을 영원히 증오하기로 맹세했으니까. 조심하시오. 나는 당신을 파멸시킬 것이오. 당신 가슴이 무너지고 찢겨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할 때까지. 그는 악마와 같은 분노의 힘을 얻어 이 말을 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이 너무나 소름 끼치게 일그러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을 이었다. 설득하려고 한 것이 이렇게 됐소. 이렇게 울분을 터뜨려봤자 내게 이로울 게 없지. 당신은 그 울분의 원인이 자신한테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니까. 어떤 인간이든 내게 자비로운 감정을 품는다면 나는 백배 천배로 은혜를 갚을 거요. 그 한 인간을 위해서 인간들 모두와 화해할 용의가 있소. 그러나 그 달콤한 꿈은 이루어질 수 없소. 어쨌든 내 요구는 합당하고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오. 나와는 성이 다르지만
나처럼 징그러운 존재를 만들어 달라는 것뿐이요. 그로 인해 얻는 만족은 소박하겠지만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전부이고 그것이면 충분하오. 정말이요. 우리는 세상과는 담을 쌓은 괴물로 살 거요. 그런 만큼 서로가 더욱 애착을 느낄 거고 우리의 삶은 행복하진 않겠지만 남한테 피해 주는 일 없고 지금 나처럼 비참하지도 않을 거요. 아, 제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오. 자비를 한번 베풀어 당신께 감사하게 해주시오. 나도 다른 존재에게 공감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오.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주시오.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벌어질 결과를 생각하면 몸소리가 쳐졌으나 그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었다. 그의 이야기나 지금 표현하는 감정으로 보면 그는 세련된 의식의 소유자임이 분명한데 나는 그의 창조자로서 내가 줄 수 있는 행복은 모두 주어야 하는 빚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내 마음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말을 이었다.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의 눈에 띄지 않게 사라지겠소. 남아메리카의 광활한 황야로 갈 것이오. 나는 인간들의 음식을 먹지 않소. 식욕을 채우려고 양을 죽이거나 아이를 잡아먹는 일은 없소. 도토리와 들딸기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소. 내 배우자도 나와 같을 테니 같은 음식이면 만족할 거요. 잠자리는 마른 나뭇잎만 있으면 돼요. 햇빛은 인간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비치며 우리 양식을 무르익게 해줄 거요. 내가 이렇게 평화롭고 인간적인 미래의 계획을 제시하는 마당에 아기를 품고 잔인하게 나올 생각이 아닌 이상 내 청을 거절할 수는 없을 거요. 지금까지 내게 무정하던 당신이 이제 동정의 빛을 보이는구려. 부디 이 절호의 기회를 허락하여 간절한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황야에서 야수들을 벗삼아 살겠다는 말이지. 인간의 사랑과 동정을 바라는 내가 어떻게 그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 넌 분명 돌아와서 다시 인간의 친절을 구할 테고 그러다가 또 경멸을 받을 것이다. 내 불행한 열정은 다시 살아날 테고 그때는 내 동료까지 함께 나서서 파괴 행각을 벌이겠지. 이건 안 될 말이야. 그 얘기는 그만두기로 하자. 난 동의할 수 없으니까. 정말 변덕스럽기 짝이 없군. 방금 전만 해도 내 얘기에 마음이 흔들리더니 왜 다시 내 불안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나오는 거요? 내가 사는 이 대지를 걸고 나를 만든 당신을 걸고 맹세하건대 당신이 내 배우자만 만들어준다면 그녀와 함께 인간 주변을 영원히 떠나 황야에서 살겠소. 내 불행한 열정은 사라질 것이오. 나와 공감할 이가 있으니까 조용히 내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아도 날 만든 이를 저주하지 않겠소. 그의 말은 강하게 내 마음을 움직였다. 측은한 생각에 몇 번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를 쳐다볼 때면 추잡한 덩어리가 움직이고 말하는 것을 볼 때면 속이 울렁거리면서 공포와 혐오가 다시 살아났다. 나는 이런 내 감정과 싸웠다. 내가 그를 동정할 수 없다면 아직 내 손에 달린 그의 작은 행복을 못 가지게 막을 권리도 없었다. 너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넌 이미 불신을 사기에 충분할 만큼 나쁜 짓들을 저지르지 않았더냐? 어쩌면 이것도 더 큰 복수극에서 더 크게 승리하려는 속임수가 아니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이제 날 그만 우롱하고 어서 대답을 해주시오. 외롭게 사랑 없이 살아야 한다면 난 미움과 악의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오. 그러나 다른 이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내 죄악의 동기가 해소될 것이고 나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채 살아갈 거요. 나의 악행이 내가 싫어하는 고독을 강요받은 결과였던 만큼 나와 동등한 존재와 교류하며 산다면 반드시 선을 행하게 될 거요. 나는 섬세한 존재의 애정을 느낄 것이고 지금은 배척당하고 있는 존재와 사건의 사슬에 연결될 것이요. 나는 한동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가 말한 모든 내용과 주장들을 곰곰 생각해 보았다. 그가
초기에 보여주었던 선의 가능성, 그리고 그 수호자들의 혐오와 경멸로 황폐해진 온갖 좋은 감정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의 능력과 위험성도 빠뜨리지 않고 계산했다. 빙하에 얼음 동굴에서 지낼 수 있고 또 추적을 따돌리고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절벽 틈으로 숨을 수 있다면 절대 맞설 수 없는 능력의 소유자였다. 오랜 심사숙고 끝에 마침내 나는 그와 내 동료 인간들에 대한 정의로서 그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내 요구를 들어주겠다. 단 너와 동행할 여자를 넘겨받는 즉시 영원히 유럽을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주거지를 떠나겠다는 내 엄숙한 맹세를 조건으로 한다. 그가 소리쳤다. 맹세하오. 태양에 파란 하늘에 내 가슴을 태우는 사랑의 불꽃에 걸고 맹세하오. 당신이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그것들이 존재하는 한 절대 나타나지 않으리다. 당신은 집을 떠나서 일을 시작하시오. 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겠소. 그러나 걱정은 마시오. 당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나타날 테니. 그는 이 말과 함께 호련히 나가 버렸다. 아마도 내 마음이 변할까 두려웠던 모양이다. 그는 독수리보다 빠른 속도로 산을 내려가더니 금세 빙하의 물결 사이로 사라졌다. 이야기가 꼬박 한나절이 걸린 탓에 그가 떠났을 때는 태양이 지평선에 걸려 있었다. 어둠에 발이 묶이기 전에 서둘러 계곡을 내려가야 했다. 그러나 마음은 무겁고 걸음은 느렸다. 좁은 산길을 굽이굽이 내려오면서 헛디디지 않게 걷는 일이 버겁기만 했다. 낮 동안의 사건으로 마음이 뒤숭숭했기 때문이다. 밤이 한참 깊어서야 나는 여관까지의 중간 지점 쉼터에 이르러 샘가에 앉았다. 지나가는 구름 사이로 간간히 별이 반짝였다. 시커먼 소나무가 앞에 우뚝 섰고 바닥에는 곳곳에 부러진 나무들이 누워 있었다. 이 아름답고 숭고한 풍경은 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들을 휘저었다. 나는 통곡했고 고통스럽게 손을 움켜쥐고 소리쳤다. 아, 별이여, 구름이여, 바람이여, 너희 모두가 나를 비웃는구나. 진정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이 감정과 기억들을 부수어다오. 나를 비워다오.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가버려라. 어서 여길 떠나서 어둠 속에 나를 남겨다오. 사실 치졸하고 처량한 생각이긴 했지만 그때 내게 쏟아지던 별들의 영롱한 반짝임과 나를 집어삼킬 듯 둔탁하게 덮치던 바람의 숨소리를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샤모니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밝은 뒤였다. 나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당장 제네바로 돌아갔다. 스스로도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산만큼 무겁게 나를 짓눌렀고 그 무게에 내 고뇌는 으스러졌다. 그렇게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가족들 앞에 나타났다. 수척하고 험한 내 몰골에 가족들은 몹시 불안해했지만 나는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고 거의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어떤 금지령을 받은 사람 같았고 그들의 동정을 받을 권한이 없는 것처럼 더는 그들과 같이 즐기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을 존경에 가깝게 사랑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내키지 않는 일을 하기로 했다. 그 일을 상상하니 존재하는 다른 상황은 모두 내 앞을 스치는 꿈처럼 여겨졌고 그 생각만이 삶의 현실로 다가왔다.